네, 날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 김성회 싱커의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대통령의 지지율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나눴던 많은 얘기들에 어떻게 보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시 또 24%로 했습니다. 23%는 맞고요. 제가 물음표를 붙인 거는 그 배경을 살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오늘 갤럽이 발표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그래픽을 보면 부정평가가 65%, 긍정평가가 24%입니다. 24%는 취임 후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가장 낮은 수치와 같습니다. 추이를 좀 보도록 하면 지난 8월 첫째 주에 당시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도 있었던 데다가 박순애 당시 교육부 장관의 5살 취학, 이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24%로 가장 낮았고요. 그 뒤에 조금씩 올라서 2주 전에 30%를 넘느나 했더니 다시 뚝뚝 떨어져서 24%가 됐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인 평가는 판넬로 듣곤 하는데요. 이 부분도 FD님이 판넬을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예. 판넬에 대통령 지지율 24%는 네모다. 저희가 네모를 길게 쓴 건 열려있는 답변을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채롭고 명확한 또 개성 있는 답변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독창적인 답변은 윤희석 대변인이 지금 제가 곁눈질로 보니까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네 분이 다 쓰셨으면 들어주시고, 네 분이 동시에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제가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여당 패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가장 일반론적인 그 의미라고 보는데요. 위기와 경고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지지율이 지난 8월 첫째 주에서 이번에 또 확보됐다는 것은 위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위기가 8월 첫째 주에 그래도 나름대로 그 뒤에는 조금 노력을 하고 대통령실도 좀 인사 개편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발언 같은 것도 좀 정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그 추석 연휴 지난 다음에 30%대로 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결국 다시 이번에 24%의 또 최저치를 기록해서 이번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좀 경고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대통령실과 또 대통령 본인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 황골탈퇴하지 않으면 이 밑으로도 다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우마저 들게 해서 저는 이 위기 신호를 우리 모두가 다 좀 중압감을 가지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무난한 평가가 일반론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윤석 대변인님은 저는 이제 말 줄임표. 점점점. EXX 저 XX 아닙니까? 말줄임표. 아니요, 말 줄임표는 6개입니다. 원래 6개 찍어야 말 줄임표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유구무원이다. 뭐 위기도 되고 경고도 되고 뭐 진통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거 뭐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빨리 올려야죠. 그래서 제가 할 말은 많으나 말은 좀 줄이고 그런 뜻에서 요걸로 했어요. 예. 네. 말은 이따가 좀 얘기할 때 많이 해주세요. 이따가 좀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 패널 분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사과하라는 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일수록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잘못이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빨리 사과해야 된다. 늘 강조하셨거든요.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이런 철학, 왜 답습하지 못하고 계시는지 답답하고요. 이번 갤럽 조사에서 외교, 뭐 총체적 무능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선순위로 올라왔더라고요. 인사 문제보다. 그런 것만 봐도 민심이 곧 국민이잖아요. 국민만 보고 가시겠다고 했고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이 민심의 경고를 아직도 외면하고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 혼란을 수습할 분은 대통령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사과하라는 뜻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쭤보면은 이른바 2X 논란,
여기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반드시 사과하고 넘어가야죠. 예. 예. 중도와 헤어질 결심이다.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 중도를 지금 노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상황적 판단이 끝났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것이 이제 MBC에 대한 습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사장을 딱 지목해서 공문 받아라라고 보내는 장면부터 자 국민의힘 고발해라는 조치까지 전부 다 대통령실에서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광우병 얘기를 자꾸 꺼내요. 니네 MBC 그때처럼 우리가 망치면 10년 동안은 다시 뺏어올 수 있어. 라는 결심의 표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해당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뭐 구속 이런 거 앞으로 하겠죠. 뭐 공안정국이니 사정정국이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겠지만 어차피 안 올라갈 지지율. 30%의 액션물을 좋아하는 본인 지지그룹만 데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검찰들하고 경찰들하고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핵심 지지층에만 껴안다 보니 자동적으로 중도와는 헤어진다. 이런 맥락인 거죠. 중도로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 포기하고 우리 편끼리 뭉쳐서 일단 이 1점 돌파를 한다. 그리고 저 상대방에 있는 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가 MBC 뭐 그 박성재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 사법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지지율은 다시 오를 것이다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상태로 봐야겠죠. 저는 이제 김성애 소장이 그 내용은 이해하는데 주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지율 24%는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시적 허용입니다. 아 무슨 시적이에요? 영화 이름을 따온 거죠. 헤어질 결심은 24%를 만들어낸 그 의도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 24%라고 하는 아니요, 저 지지율이 24%를 보고 헤어질 결심이 아니지. 중도가 아니죠. 이탈했다는 거지 그건. 24%를 보고 대통령이 중도와 이제 완전히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자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라고 결정한 지금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를 시켜서 박성재한테 공문 보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게 결과죠. 어떻게 있을 수 그러니까 있는 일입니까? 박성재한테 공문 보낸 건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아니 이미 지지율이 이렇게 될 건 다 알고 있었을 에이, 텐데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한 건 뜻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표현의 주어 수라가 잘못됐다는 거지. 예. 제가 국어국문학을 5년 그렇지. 공부했는데 이 지지율 24% 아니, 헤어진 허용됩니다. 결심. 이 정도는. 뭐? 헤어진 안 결과다 그러면 돼요. 헤어질 결심이다. 헤어진 결과다 하면 알겠습니다. 되는데 헤어진 결심이다는 그러니까 제가 눈에 주어가 다른 띄는 거지. 거는 이제 원래 헤어질 문해력을 결심이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썼다가 응. 그렇게 중도와 이거를 끼워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액션의 배경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어디랑 헤어지는 것까지를 써놔야 문장이 좀 확실해질 것 같아서 했던 것이고요. 여론조사의 흐름에서의 지금 최근에 보면 24, 28, 27, 33까지 올라갔다 다시 24로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더 올라가기 어려운 수준 33% 이상이 회복이 안 되겠다라는 판단. 거기엔 지금 물가, 환율 이런 문제들도 들어있는데 사실 대통령실 입장에서 답답하겠죠. 이게 무슨 대통령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오늘도 주가가 지금 굉장히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어차피 중도층에 대한 지지율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통령실은 일종의 그 요새화하고 전쟁 채비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들을 보면 뭐 아주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해석이 틀렸다는 그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어 문법은 틀렸다니까. 일단 오늘 코스피는 0.7%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판국의 최근에는 주어 많이 수로가 떨어졌어요. 문제입니까? 교수로 그런 거 지적해야 돼요. 주어 수로가 문제입니까 지금? 주어 수로가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 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많은 부정평가 이유에는 외교가 많이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에서는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던 주장했던 이 논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대통령실에서 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해당 발언에 대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보면 대통령께 여쭤봤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쭉 나오면서 이야기해서 나도 잘 기억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상황상 바이든이 나올 리가 없고 국회라고 했고 왜냐하면 미국은 저희가 흔히 외신 기사에서는 의회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국회라고 표현을 했고 또 왜 바이든이 나오지 했는데 김대기 실장이 나중에 들어보니 그거 자체도 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논란이 되는 녀석들 발언에 대해서도 앞부분도 대통령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신 듯하다. 모든 게 불분명하고 저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 간단히 말하면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앞서 저희가 하나 더 보면 이 논란이 있은 지 15시간 만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내놓은 해명에서는 대통령 공식 입장은 날리면이라는 것인가? 라고 묻자.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 묻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정확치 않다라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은 말씀하신 분에게 확인했다는 것인가? 말씀하신 분은 대통령이죠. 그러자 김 수석이 이 말씀을 직접 한 분에게 확인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 홍보수석의 얘기와 지금 비서실장의 얘기는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고요. 예.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이 당시 15시간 이후에 공개 해명한 것이 바이든이 아니라고 한 건 지금 김대기 실장도 똑같이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문장을 이야기한 당사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은 그걸 바이든을 겨냥한 것인지 한국 국회를 겨냥한 것인지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 한 문장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바이든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관되게 전 대통령의 입장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귀국해가지고 도어 스태핑 할 때도 이건 바이든이 아니다. 동맹을 훼손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일관성 있게 저는 정리를 한 거고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이든 우리 국민들이든 그걸 한번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바이든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똑같은 일관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 스스로 해명을 한 건데 앞에 있는 녀석 논란은 지금 전반적으로 김대기 실장 이야기로는 지금 불분명하다. 대통령 본인도 혼란스러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어젠가요 조응천 의원이 어디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던데 조응천 의원이 검사 예. 출신이잖아요. 이게 이제 익숙해질 수 있는 건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니고 한국 국회를 겨냥했다는 건 굉장히 생각하고 나온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냥 이게 말투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뭐 예를 들어서 you know where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하지 말투라는 못한다는 거죠. 것은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저는 어제 조응천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심하겠다 하고 넘어가면 저는 깔끔히 끝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지난주에도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일주일째 안 하시는데 뭐. 일주일째 이 얘기를 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했던 것조차 김대기 실장이 부인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집단 환청에 빠져 있다는 것인지 정말 반문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몇 초 안 되는 그 한 문장에서 바이든은 분명히 아니고 앞에 이 XX는 정말 모르겠다, 불분명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확실하게 물어보고 얘기했다고 하는 김은혜 홍보수석부터 날려야죠. 어디 갔습니까? 그 얘기 뉴욕에서 15시간 만에 해명하고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다 모든 거를 뭐 언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래서 본인도 이 말을 한 대통령 본인도 모르는 얘기에 대해서 왜곡했고 조작했으니 책임져라라고 하는 이 MBC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왜곡이고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도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바이든이 아니라는 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녀석 발언을 그러니까 그 앞에 무의식적으로 그 부분도. 했을 수도 있으나 그럼 국민들이 그건 들은 건 의식을 할 수 뭡니까? 없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MBC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MBC는 나중에 그 공식 그 보도에서는 가로 열고 미국이라는 단어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MBC에서 과도하게 자의적 해석한 게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바이든이 아닌 건 맞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앞부분의 녀석 발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버릇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버릇이란 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기 때문에 정말 그때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불분명하다는 게 저는 김대기 실장의 정확한 이 입장이라고 봐요. 네. 그 앞에 있는 비속어 관련한 얘기는 대통령실 입장이 불분명하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뒤에 있는 바이든이 뭐 날리면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 이 합리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딱 갈리잖아요. 누구는 바이든으로 듣고 누구는 날리면으로 듣는 이 상황.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잖아요. 무슨 음성 인식기로 들으면 뭐 만들면으로 들리고 누가 들을 뭐 자막을 빼고 들으면 어떻게 들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갈리면이라는 주장도 나왔죠. 예. 물론 뭐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파장을 분석했더니
비읍 발음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예, 이제 그런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누구도 그것을 단언해서 어떤 단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도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 확실하게 어떤 단어로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에 미국이라고 괄호하려고 하는 것 대신에 이 괄호 대신에 이 괄호 안에는 물음표가 들어가는 정도까지는 됐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진짜로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당사자는 알 텐데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는 외교 현장에 나간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거의 조롱이에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아무리 0.73% 차이로 아깝게 진 쪽이고 겨우 이긴 쪽인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외교 현장이니까. 그리고 봐요. 조문 가지고 뭐라 그러고 48조 가지고 뭐라 그러고 바이든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 국가에서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우리가 조문을 못했다면 영국에서 불쾌했어야 하는 거고 우리가 바이든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논란을 알고 있는 미국 쪽에서 불쾌함을 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문화가 있느냐. 저는 그걸 짚고 싶고 MBC도 예.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MBC에 대해서도 MBC를 뭐 수사하라. 저는 그거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수사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왜 그럼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마치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보도를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물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사법적으로 뭘 한다?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100% 예. 동의합니다. 저희 시간대별로 미국 현지 뉴욕 시간으로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6시에서 7시 사이에 해당 발언이 나오고 이것이 1시간짜리 클립으로 잘려서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웹하드라는 서버에 올라가게 되고 12개 언론사가 나눠 가지게 됩니다. 7시쯤에 현지 시간 7시쯤에 대외협력실에서 이상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영상기자단을 찾아서 영상기자단은 또 일반 기자단하고 따로 있죠. 영상기자단 찾아가서 영상을 좀 보자. 같이 돌려보는 과정에서 해당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봤던 대외협력실에서 이걸 날리면으로 들었으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일이었죠. 앞에 욕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별개의 문제지만요. 하지만 그때 대외협력실이 요청한 것은 이거 국익에 문제가 되는데 보도를 좀 외교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보도를 좀 안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전제는 다 바이든으로 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뭐 그 나중 얘기는 나중이고요. 그건 그러면 그거를 외교상 부담이라는 게 꼭 바이든이라고 들렸기 때문에 외교상 부담이 아니고 저는 앞에 그 비속어 때문에 외교상 이 부담이 부분이 됐다는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말씀드린 네. 그 부분이 답답한 건데 왜냐하면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간사에게 요청하고 취재진 간사가 각 반장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결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 39분에 야 이거 뭐 엠버가 할 문제 아니고 각 언론사가 알아서 판단합시다라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현지 시간으로 9시 11분에 해당 보도가 MBC에서 최초로 유튜브에 올라갔고 거기에 이어서 뭐 SBS, KBS, JTBC 다 했는데 영상 제작하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MBC가 제작해놓은 거 보고 아 바이든이라고 썼구나. 베낀 다음에 가서 편집하는 게 아닙니다. 다 서로 편집을 해놓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보낼 거 갖고 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MBC가 바이든이라고 써서 따라왔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정말 허무맹랑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되겠고요. 예.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럼 MBC가 무슨 확인의 노력을 했느냐. 홍보수석실과 대통령 대외협력실에 자,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그거 바이든 아니에요.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MBC가 저렇게 못 썼고요. MBC가 저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그에 바로 이어서 바이든이라고 썼던 148개 언론사 중에 절반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영했을 텐데 그 당시에 대통령 홍보수석실도 대통령 대외협력실도 바이든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래서 지금 김은혜 수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일 처리가 깔끔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논란이 되고 국익에 큰 손상이 될 정도의 바이든으로 들렸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졌어야 돼요. 그리고 그 대통령 홍보수석실에서는 그런 기자단과 또는 그 방송 그 영상 기자단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해명을 조기에 했어서 진화를 시켰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올라왔을 때 이게 외교상 부담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좀 자제해달라. 그것이 외교상 부담이니까 처음 들었을 때 바이든으로 들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앞에 그 비속어 때문에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훨씬 컸다고 봐요. 현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바이든으로 들릴 수 있죠. 들릴 수 있는데 이미 그 전에 이 풀 기자단에서 올라왔던 영상이 엠바고 풀리기 전에 일단 많이 유출이 됐잖아요. 유출이 돼서 삽시간에 퍼졌고 퍼지면서 민주당에 지금 보좌관으로 있다는 분도 스스로 말도 했고 다 했지만 퍼지면서 설명이 다 곁들여서 퍼지게 돼 있습니다. 아, 이번에 사고 쳤단다. 이런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영상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좀 음성이라는 것은 그 자막이나 설명이 곁들여지면 이게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어제 해리스가 그랬잖아요.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면 그렇게 들리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제가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 돌아와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MBC에도 문제 제기하는 거고 사법 운운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이 얘기 제가 조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앞에 비속어 논란은 따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 조금 할게요. MBC가 그렇게 한 걸 가지고 MBC만 그러냐 다른 데도 다 그랬는데 안 그런 방송사도 있어요. 그거를 땡땡 처리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도 들릴 수 있고 이게 불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MBC도 대통령실에다 확인을 요청했는데 답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확정적으로 쓰기가 좀 그런 거죠. 이게 그 미칠 파장을 생각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라도 달아주는 성의를 왜 보여주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제가 아니겠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현재 시간으로 밤 11시 정도면 대통령님 본인도 관련된 보도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 대통령실에 본인은 바이든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확언해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밤 11시라도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고 언론들이 그걸 취재하게 했다라면 그건 여기 현재 시간으로는 정오쯤 되는데요. 한국 정오면 11시에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바이든은 아니었다라고 하면 보도의 절반 넘게는 그 두 가지 의견을 같이 담아서 냈을 텐데 넉넉히 있었던 건 대통령실인데 이제 와서 그게 MBC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도의 대응도 대통령실의 대응도 특히 비서실장 무슨 가짜뉴스 척결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어이가 없죠. 너무 황당하고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는 자체에 그래. 일주일째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조롱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누가 조롱합니까? 네, 조롱만 팩트를 하지 얘기하고 말았으면 있는데 좋겠어요. 뭘 조롱을 해요? 저를 누가 조롱을 했습니까?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조롱했습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무슨 정원 유착을 했느니 예. 뭐 MBC가 이걸 조작 왜곡을 했느니 이런 얘기 하는데 나머지 방송사들이 다 화내고 있잖아요. 주영진 앵커도 얘기했잖아요. SBS에 그럼 MBC 따라했다는 거냐 이렇게 화내고 있잖아요. 풀기자단에서 다 동시에 공유했던 영상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보시고 다 설명했던 것처럼 뭐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도 뭐 그렇게 인터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이런 잘못된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매우 앞부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매우 유감이다. 예, 그건 앞부분 얘기. 앞부분 EXX 뒤에 무슨 팔린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뒤에 어찌 됐거나. 지금 하는 얘기는 바이든이냐 분리된 아니냐 얘기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지금 우리 그 함께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바이든만 얘기합니까? 아니 지금 그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찌 됐거나 섞지 저는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건 다르니까. 아니요. 이 부분을 예. 명확하게 애초에 거기서부터는 대통령이 앞에 그 비속어랑 뒤에 있는 그 단어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바이든 다 들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바이든 얘기만 지난주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이거 자체를 부인하니까 국민들이 밑을 노리신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러면 국민이 지금부터는 미친다는 아까 얘기 말씀하신 자체에 대해서 대로 비이성적인 부분을 제가 왜 얘기하잖아요. 비이성적이에요? 예, 잠시만요. 누가 그게 바이든인지 유명한 날리면 얘기합니다. 이제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은 100%. 저도 이제 윤희석 대변인님의 이게 너무 조롱으로 간다. 이 부분은 동일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다루면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600조가 넘는 세금을 가져다 쓰고 어떻게 보면 그 사령탑에 있는 대통령실 해명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봤듯이 김대기 비서실장의 얘기와 김은혜 홍보수석의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정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사실 오늘은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폭스였나요? 기자가 하는 말이 열이 받아갖고 이제 SOB라고 하는 그 예. 뭐의 아들이죠. 라고 하는 이제 비속어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시체말로 걸려서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그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직접 대통령이 했습니다. 해서 nothing personal, 개인적인 것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선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님, 전 그렇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님에게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이든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you got to.
당연히 그래야죠. 까지 대화를 하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졌느냐? 그 기자가 그 뒤에 대통령 조 바이든으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았고 대통령부터 사과받았고 그래서 난 계속 질문하겠다라고 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됨으로써 밝혀지고 나서 대통령 막말 논란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EXX에 욕한 것을 사과하기 어려우시면 하다못해 국회의장에게 전화해서 요구함을 표명하시든 어떤 방식으로든 앞부분이라도 논란을 잠재워야 되는데 지금 이 논란에서 제일 제가 보기에 어이없는 사람들은요. 제가 뭐 욕설해도 죄송합니다만 이 새끼를 이 사람으로 들었다라는 이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일부 국회의원들 윤핵관도 아닌 윤핵관 호소인들 이 사람들하고 혼란스럽다고 말하는 대통령실의 관계자들 제외하면 모든 국민은 EXX로 들었습니다. 이거조차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부인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보기엔 저 뒤를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라는 해명이 믿음이 가려면 앞에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노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도 일관되게 저는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바이든으로 들렸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분의 책임과 의도성이 MBC와 민주당이 있다는 정황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건 별도로 치고 그리고 본인이 바이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걸 믿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것과 분리돼서 XX라고 하는 발언은 대부분 선명하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문제가 됐던 동영상을 그 풀 기자단에 찍었을 때도 그게 관심이 집중됐던 것은 그 발언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잖아. 돌려보면 그 발음이 확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든까지 이게 오해가 커진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XX 발언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김성희 소장 말대로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초기에 아까 말한 바이든의 한마이크 실수처럼 있을 수 있는 해프닝이에요. 말버릇이 그럴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무의식적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또 사적인 자리였고. 그렇게 했으면은 이 사적인 자리에서 나온 게 좀 불필요하게 좀 전달이 된 것 같다. 앞으로는 내가 이 부분에 좀 유의하겠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나도 그 부분이 맞다고 봐요. 근데 그 부분은 없는 채로 바이든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억울함만 이야기가 되니까 이게 지금 정쟁으로 커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타이밍 놓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XX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설명하고 간단한 해프닝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하면 난 깔끔히 정리될 거라고 봐요. 지금 그리고 뭐 바이든에 대해서는 예. 지금 대통령께서 충분히 해명을 했으니까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저 진행 PD님은 김대기 실장이 얘기한 앞부분도 상당히 혼란을 일으킨다. 이 그래픽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실은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몇 가지 여론조사에서 6대3 정도로 바이든으로 들린다. 근데 30%는 몇몇 미디어 토마토 조사도 그렇고요. 그전 조사도 그렇고 30%는 또 날리면으로 들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뭐 이걸 말씀하신 대로 원님 재판처럼 규정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이 이른바 2X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은혜 오봉수석도 여기다 인정을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혼란스럽다,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무의식 중에 나온 거니까 그렇다는 무식증 거예요. 했는데 미안하거나 뭐 유감입니다 하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정제돼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못 넘어간다는 거 알고. 이게 추후가 지금 오늘 9일째예요. 네, 죄송해요. 죄송한데 제가 죄송하다고 예, 말할 예. 입장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한 20몇 번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무리하게 막 대통령실을 옹호한다는 그런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관되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무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영에 갈려있는 우리의 예. 이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봐요. 이게 이럴 일인가라는 말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발언이 없었으면 제일 좋았고 대통령실의 대응이 현지에서 기민하고 민첩했으면 훨씬 나았을 거라는 생각 정말 하는데 이걸 뭘로 들리냐 여론조사까지 하고 앞에 발언에 대해서도 뭐 일부 말씀하신 대로 일부 좀 그런 분들이 다른 걸로 들린다고 막 얘기를 하고 이걸 예. 중간에서 본인 제 입장은 이게 뭐한 짓이냐. 옛날 조선 때 예속 논쟁하고 똑같아요. 왕의 엄마가 왕이 죽었는데 2년짜리를 3년짜리를 해야 되냐 1년짜리를 해야 되냐 상복을 뭐 그 얘기 아닙니까? 왕이 장자냐 차자냐 어떻게 예. 생각해야 되냐. 자기 정파 입장에 따라서 입장을 너무너무 다르게 생각하는 그래서 거기 예.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 예.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자. 누구도 모르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 해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발언 안 했다고
김은혜 수석을 통해서 얘기를 했으니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 하고 바이든이냐 뭐 날리면이나 그 부분은 넘어가고 예, 그럼 그 부분은 넘어가고 앞에 부분 예. 비속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태 얘기해 왔고요. 대통령이 해명을 사실상 한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해명을 하신다는 거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역지사지하면. 자,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아휴. 그리고 이제 오늘 윤석 대변인이 뭐 굉장히 화가 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이 정파적인 아니 겁니까?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정파적인 거냐고요. 정파적인 것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정파적인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해명을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요? 대통령이 해명을 그게 했잖아요. 해명인가요? 그게 그때. 해명인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만요. 아니, 아니요. 했잖아요. 윤석님 대변인 자, 그거는- 말대로 요건 분리를 할게요. 바이든과 날리면은 그러니까 많은 자꾸 그 사람들이 얘기로 6대 3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그 얘기가 그러는 아니고 거예요. 지금 자, 제가 볼 땐 제가 김윤정님은 문제 제기하는 WX에 대해서 거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자, 그럼 그 딱 부분으로 그 이제 앞에 얘기를 비속어 합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정파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비속어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냐고요. 십몇 초짜리 한 문장에서 5초예요. 얘기 나오는데 5초라고요. 그러니까 10초도 안 되는 5초예요, 거였어요? 5초. 예. 아,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제가- 이게 정파적인 제가 겁니까? 봤어요. 예. 이게 정파적인 거냐고. 정파적인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얘기하자고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은 100% 이거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거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바이든 얘기랑 비속어 부분을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뭉뚱그리지 마시고. 김은혜 수석이 얘기했던 앞에 이 XX는 국회다. 대한민국 국회다. 그리고 특히 야당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너무나 똑떨어지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와서 김대기 실장은 혼란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곤란스럽다는 건 무의식 중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무의식 중이거나 혼란스럽거나. 그러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근데 그 얘기하고는 사과를 안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아쉽다고 얘기잖아요. 이야기했고. 완전히 그러니까 배치된 얘기 그건 저도 아닙니까? 김유정 의원이 조금 오늘 고집을 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으로 들리냐 날리면 들리냐는 해명이 나왔고 그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아니 게 이건 정리가 저희가 제 그 부분은 고집에 세고 차치하고요. 말고의 문제가 네. 아니에요. 이건 근데 야당 국회의원 전체에 TX 대한 발언, 아니 이야기인데. TX 발언은 사과가 필요하다고 근데 이제 그랬잖아요. 문제가 예. 생기는 건 누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사과가 부분이냐면요. 필요하다고. 내가 계속 그랬잖아요. 아 그거는 교수님 이야기지. 그러니까 왜 그걸 가지고 김대기 그러니까 실장의 아이고, 이야기를 그거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 사과가 있는 필요하다 거는 그랬고 대통령이 저희의 사과를 안 하고 있는 거 의견을 아쉽다 묻는 그랬잖아. 아니 그래서 정파적인 거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파적이라는 거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론조사한 거. 바이든. 이게 진영에 바이든 얘기한 거라고요. 이게 진영에 따라서 다른 얘기가 아니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바이든 아니, 얘기를 지금 여론조사한 바이든 거에 대해서 얘기입니까? 정파적으로 또 얘기한 얘기입니까?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시는 예. 중에 윤희석 대변인께서 그 특히 이 문제가 정파적으로 다르게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부분에 김유정 대한 의원이-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저는. 날리면 그러니까 김유정 의원의 입장에선 이건 정파적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가 있는 건데 그걸 이건 왜 상식의 문제예요. 이걸 왜 민주당 바이든 날리면이 상식의 문제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니죠. 어우, 들리는 사람이 그걸로 다른데. 토론하실 수 있는 그건 건데. 우기시는 거지. 근데 예. 이제 보면 실제로 문제가 됐던 대목은 저희가 생각에 결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소위 말하는 도어 스태핑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바이든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말하고 욕설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니들이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의 문제야.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퍼뜨린 과정을 진상 조사해봐라고 말했던 대목. 이 대목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발언을 사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게다가 지금 대통령실 내에서도 나오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오늘까지도 문장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본인의 5초짜리 문장도 정리를 못하면서 내 말을 누가 어떻게 퍼뜨린 거야? 민주당은, MBC는 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대통령 묻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득달같이 달려나서 MBC랑 민주당이 주범인 것처럼 공격하고 있는 이 모습을 만들어내고 나서 대통령실은 사법 처리엔 개입 안 할 거라는 태어난 말까지 거기에 박성재 그거는- 사장한테 예. 공문을 보내는 과정까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통령이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그건 겁니다. 동의한다니까요. 저도 그 부분을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사과라든지 유감 표명은 빼고 진상규명과 그 자막 조작 사건으로 결론 짓는 것은 성급한 분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윤석 대변인의 지금 오늘의 그 이 노력을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건 뭐냐면 바이든과 날리면이라고 하는 이 무슨 원님 재판처럼 누구의 듣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본인 당사자가 바이든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예, 잠깐만요. 대통령실도 제가 그 정리를 이유가 하겠습니다. 입장에 윤희석 따른 거지. 대변인의 예, 주장은 예, 예. 명확히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히 들리지가 않는데 그럼. 말한 당사자가 바이든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으니 하는데, 예. 그거는 믿어달라.
라는 얘기인 거죠. 믿어야 그리고-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바이든이라고 예. 잠시만요. 기정사실화 자, 시킨 민주당 패널 부분에 분들의 있다는 얘기는 거지. 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입장이 바뀌는 데다가 그 앞에 있는 더블 X도 인정을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느냐. 유감 표명과 사과가 먼저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예, 잠시만요. 이 얘기는 계속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제가 5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5초만 하겠습니다. 자. 5초 짧은데. 예. 그러면 그거를 정리하면 이 XX들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X 팔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무엇으로 5초로 말씀하셨던 그렇죠. 교수님. 그러니까 그 김은혜 수석의 공식 해명이 그거였잖아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회에서 이 XX가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그러니까 쪽 하면 해서 어떡하나. 그렇지. 아, 뒤에 건 해도 되고요. 그 앞에 거를 X로 쓰셨어야 돼요. 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X X가 팔려서 X 팔려서. 예. 그렇구나. 제가 의외로 알고 보니 국어사전에 나와 낯이라는 단어가 쌍지읒은 없더라고요. 아니 그 쪽 뭐는 있잖아요. 아, 그건 고사진. X 팔리다는 국어 사전이 있을 거예요. 뭐 팔리다고 하셔야 되는데 자꾸 왜 빨리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할 때 와 이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이거 갤럽에서 여론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바로 하죠. 농담처럼 던졌던 말인데 오늘까지도 이 문제가 수습이 안 되고 이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욕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예. 이재명 대표는 욕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강하게 최근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보면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들을 수도 있고요. 유승민 의원의 주장일 수도 있는데 유승민 의원의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시점이나 예. 또 말을 하는 그 유승민 의원이라는 메신저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신뢰라 이런 것들 보면 굳이 유승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상관없어요. 제가 하는 건. 예. 뭐 그래 김군식이 와서 뭐 그 저 XX 발언에서 좀 대통령이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건 좋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위한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믿어지기 때문에. 아, 예. 그러나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이제 대선 경선 때부터 날카롭게 각을 세웠고 그 뒤로 또 경기자 나와서 또 상당히 서로 간에 좀 불편한 서로 간에 좀 서운함이 또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우리 특히나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에 대한 또 개인적인 호우도가 또 굉장히 엇갈려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조금 더 자제하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맞는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져올 정치적 파장이나 또 듣는 사람의 기분이 또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식 교수님은 진정성이 있지만 유승민 전 아니 의원은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이 없을 수 진정성이 있어서 없는 것으로 예, 오해될 수 오해될 있으니. 수 있어서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정치적으로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대치되는 방향에 계신 분인데 사실에 대해서 비평하는 건 옳다고 볼 수 있으나 표현이 이제 뭐 국민 개돼지라느니 코미디 같은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감정이 먼저 섞였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논리는 빠지고 말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유승민 대표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절대 아닌 건 알고 있으나 이런 점은 안타깝다 이렇게 봅니다. 예, 코미디 같은 일은 이 사람으로 들립니다라고 성분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건 좀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재명 대표 발언 관련해서는 한마디만 짧게 하고 싶은데 일주일 참았다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현안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기다려서 꼭 필요할 때 한 말씀씩 하시는 것은 기존에 있던 태도하고 좀 달라진 것으로 예. 보여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네요, 저한테는. 네, 이재명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나 할 말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감정이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만 소위 제가 있다니까요. 품격 있는 보수, 건전한 보수 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송파병이 있다. 네. 그럼 일관되게 하고 있지 아니 물론 않습니까? 김은수 교수님도 계셔야 되지만 엑세스는 인정하는 거죠. 유승민 전 엑세스. 대표 같은 경우도 계셔야죠. 이렇게 존재감 있게 진실을 한 번씩 얘기해 주셔야 정화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존재감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중진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말의 무게가 안 실렸었다. 이런 김주정 의원님 말씀은 그런 뜻인 거죠. 의문의 질결이 의문의 패. 그러니까 그런 얘기네. 김의식 교수님은 유승민 의원과는 다르다. 당연히 다르죠. 근데 뭐 잠깐만 다른 얘기 하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 수도권을 완전히 석권을 하면서 180석 가까운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 민주당의 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호 정치에서 독이 되는 걸 요즘 느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좀 더 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합리적인 수도권 인사들이 국민의힘에 지금 있었다라고 하면 저 TK와 PK에서 저렇게 무도하게 뭐 무슨 핵관 주장하면서 하는 분들하고 맞서 싸울 수도권의 인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국민의힘의 지금의 대응이 윤석열 정부에 나가는 길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말씀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김의식 교수님이나 윤희석 강동가 그렇죠. 다르셔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주장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 있는 의원님들 알기 때문에 이분들 꼭 당선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군요. 하여튼 수도권 민주당 또 지역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계속 지금 여야의 강대강 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저도 우리 말씀이었습니다. 김 소장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뭐 좀 저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당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지 않습니까? 참모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서가 그거 아닙니다라고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집권 여당 같은 정당은 민심을 반영하고 여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당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셔도 그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대통령을 위해서 다른 의견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너무 드러난 발언은 대통령 뜻을만 따르는 그런 분들로만 돼 있어서 좀 안타까움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수도권에서 괜찮겠냐는 말씀. 힘들죠. 네. 힘들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지 가봐야지 않습니까? 아는 거죠, 선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동시 접속자가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네 분의 의견을 과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네 분이 얘기할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유튜브 댓글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좋은 댓글 소개하고 또 그중 두 분을 무작위로 선정해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2만 명이 봐도 2장밖에 안 나가는군요. 2분밖에 안 나가는군요.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작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 제작비가 어디서 빵꾸가 빵꾸가 죄송합니다. 고운 단어로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삭제해 주세요. 아유, 빵꾸라니요. 엑스팔리게. 제작비가 어디서 부족해졌냐면 저희가 썰전 나이트를 제작하고 있어서 유튜브로 저희가 없는 살림에 쪼개서 또 그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밤에 썰전 나이트 녹화가 또 있습니다. 거기 안주도 이렇게 제작비가 들어가서 사과하세요. 반성하세요. 그래서 서전 나이트가 사과해야 돼. 네, 그 일요일 날 저희 또 이모 PD가 편집을 해서 일요일 오후에 올라가는데 장안의 화제입니다. 역시. 맥주나 썰전 소주로 나이트. 통일할 수 있었는데 제로콜라를 계속 뭉치고 계시잖아요. 그거 얼마 안 돼요. 콜라는 제법 싸요. 비싸다고요. 일단 그런가요? 제로콜라로 고르는데 인건비가 들고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고 올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들고 오시면 고맙게. 예, 집에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로콜라 많은 윤희석 전 대변인도 함께 하시는 예. 네, 썰전 나이트입니다. 이 얘기도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단독 처리됐는데요. 이전에 해임 건의안이 올라온 뒤에 사퇴했던 김두관 의원이 당시 행자부 장관이었죠. 이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년 만에 돌려드렸다.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 바로 박진 외교부 장관이었다. 해임안 통과되자 박 대변인은 당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라고 논평을 했다. 이게 2003년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나 그만둘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라고 좋아했지. 근데 이제 어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을 덧붙이자면 김두관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 그랬어도 내가 매우 억울했어도 당시 예. 한청년 대학생들이 미군 장갑차 점거하고 이거에 대해서 행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서 해임안을 이렇게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그랬는데 억울했지만 그래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해서
나는 자진 사퇴한 거다. 예. 해임 건의안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고 저는 자진 사퇴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인간적인 정리로서는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19년 만에.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라고도 했고 이 헌법을 유린하는 거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그래서 즉각 해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은 무슨 변종 독재 뭐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예.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으로서. 그래서 인생도 정치도 돌고 도는 겁니다마는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네요. 박진 장관도. 네, 오늘의 주제는 돌고 돈다 정치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돌고 돌아서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요. 독도 앞 바다의 우길길. 한국,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늘 동해상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자는 차원으로 2017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이례적인 훈련인데요. 북한은 지난 닷새 동안 3차례나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 지점이 독도에서 불과 150km 떨어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을 비난해온 만큼 독도 인근 해역에서 우길기를 단 일본 자위대 함정과 같이 훈련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노동개혁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인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임명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노동운동가 출신이지만 최근에 구구 행보를 펼쳐오고 있는데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며 노조의 적대적인 발언을 하는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선 구구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겁이 나서 만약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이런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 전 지사 임명 소식에 양대 노총은 노동계가 환영할 인물이 아니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지만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픽입니다. 한밤의 추적, 어제 뉴스룸의 단독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아태평화교류협회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쌍방울 그룹이 후원했던 남북교류 행사에서 밀반입된 미술품들이 대거 전시됐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2시간 만이 어젯밤 10시쯤 아태협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미술품을 차량에 옮기는 듯한 모습이 저희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차량은 따라붙은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서 신호 위반과 불법 유턴도 서슴지 않는 위험한 질주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뉴스룸에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썰픽 저희가 오늘은 3가지를 다뤘는데요. 한미일 합동훈련 이거 혹시 김성현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일을 하는데 왜 자꾸 얘기를 얼버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어제 해리스 부통령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실 몰랐나 본데 해리스 부통령도 미국 백악관에서 공식 그러니까 프레스 릴리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도자를 내보내요. 거기에 맨 마지막 문단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한미일 삼각공조. 트라이레터럴 뭐 코퍼레이션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그다음에 해리스 부통령이 한일 관계가 더욱 지금보다 훨씬 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그 언더스코어라는 단어까지 강조했다라는 것 하나랑 그다음에 어저께 대통령실이 부인했던 성평등 이야기. 그 얘기를 이 본문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일 관계 강조를 그렇게 하던 대통령실이 실제로 미국 부통령이 그런 얘기를 나눠놓고는 자기들 발표할 때는 한미 관계 강화 얘기만 하고 한일 관계 강화 얘기는 쏙 빼먹어요. 그리고 또 바다에 나가서는 독도 150km 인근에서 저 군사작전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일관된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무서울 때는 빼고 막 이런 건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또 중요한 시간이 코너가 남아있어서 댓글 타임이 들어갔습니다. 시청자들의 의견 지금 2만 명이 넘었습니다. 2만 명이 넘게 조금 또 빠졌네요. 보면 또 좀 빠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떠들어서. 2만 명이 넘었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의견. 미미미님. 바이든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과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알파카멘은 소주는 16%입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뭐예요? 좀 해석을 달지 않겠습니다.
예. 원래 소주가 제로니까. 24도였다가 아, 24도 16%까지 예. 내려갔어요. 요즘 뭐 약간 네, 순환 속도가 내려간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예. 그러네요. 그 얘기예요. 네. 그 얘기. 아, 뭐 굉장히 아이디어는 네. 좋은데 영화표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아, 그럼. 전년지기님 대통령이고 비서실장이고 홍보수석이고 다 말이 다르다. 이게 뭔 짓이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애플님, 애플은 우리말로 하면 사과죠. 사과. 대통령이 억울할까요? 국민이 억울할까요? 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이분 드리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애플이 좋아서 이렇게 예. 하셨는데 네. 사관님. 애플님 일단은 당첨되셨고요. 카렌시아님, 이거 동접자가 거의 2만 명인데 작가님들 한 명씩 보다가 눈 돌아가겠어요. 설마 네 글까지 있겠습니까? 읽으면 티켓 좀 주세요. 이분 드려야 되겠어. 카렌시아님, 2만 명 중에 걸리셨습니다. 이게 다 운이죠. 저희 신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운이다. 운이다. 2만 명. 카렌시아님, 운 좋게 걸리셨습니다. 영화 상품권 받으시고요. 홍승현님, 네 분 패널 출연료가 동일한가요? 여당 패널님 좀 더 주세요. 이분도 드리겠습니다. 제작비 뭐 있습니까? 제가 뭐 우리가 사진을 틀어서 제가 월요일 점심 굶겠습니다. 백발 중직님 더 주세요. 아니 그러도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윤희성님 극한 직업이구나. 전 괜찮습니다. 윤희성님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요? 이영웅님, 윤희성님 저희 남편 닮으셨어요. 그래서 남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고요. 이분도 있습니다. 극한 직업이어도 극한 윤석님이 직업입니다. 강동 간만 가면 돼요. 예, 저희가 애플님하고 카렌시아님, 그 다음에 홍승현님, 네. 여당 패널 출연료 얘기하신 분 드리고요. 그리고 김유정님, 김유정 의원님 아닌 것을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멋있네요. 저희가 보통 네. 여당 패널 분들만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분도 한번 드리죠. 뭐. 네. 그래요. 오늘 너무 과소비인데. 어떡하죠? 제로 콜라를 확 빼는 걸로 하죠. 제로콜라 네. 가져오신다는 거 했으니까. 네. 제가 사갖고 올게요. 네, 송이머님까지 네 분 이렇게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고맙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사고가 급증하면서 킥보드는 더 이상 편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도로 위의 시한폭탄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킥보드 사고 현황 대책은 없을까요? 전문가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치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하나 여쭤보고 시작할게요. 혹시 킥란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저 어제도 당했기 때문에 킥란이를 알고 있습니다.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반대편에서 분명히 이게 사각지대가 존재를 하고 이쪽에는 분명히 이제 그 가로등이 굉장히 어두웠는데 분명히 이게 앞에 횡단보도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킥보드라고 하는 우리가 퍼스널 모빌리티라 그래서 개인 운송, 개인 그렇게 이동 장치가 있는데 네. 그게 제 앞으로 싹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이 그 킥보드를 타신 분들은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사고 안 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이따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자동차와 킥보드가 부딪히면 100% 킥보드 타신 분들이 다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나를 볼 수 있다는 생각 제발 좀 접어두시고 분명히 내가 자동차를 좀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킥란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조어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면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입니다. 고라니처럼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해서 킥란이라는 말이 생긴 건데요. 킥보드는 이제 개인형 이동 수단이죠. 이 사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킥보드가 사고 5년 사이에 지금 10배 급증했습니다. 2017년에 117건이었는데 제가 수치를 알아보니까 2021년에는 굉장히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1,735건. 약 10배가 늘었죠. 5년 동안 그 킥보드 사고를 숫자를 보니까 3,421건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사실 2017년에는
4명이 사망을 했는데 2021년에는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뭐 숫자가 뭐 한 15명 늘었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생명이고 지킬 수 있는 생명이었는데 이 킥보드 때문에 사망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람의 생명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이 이동형 수단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또 어떻게 보면 그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어떤 안전의식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킥보드를 이렇게 운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 정말 사망 건수 늘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각심 없이 킥보드를 타고 있는 시민들, 일부 시민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좀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킥보드가 그렇죠.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기 지금 중앙차선 넘어서 그냥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소스라치게 놀라죠. 운전자도 정말 놀라지만 예. 보시겠지만 두 명의 사람이 하나의 킥보드를 탔고 안전모드 쓰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사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전하다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딱 저녁에 저런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정말 저도 솟아라치게 놀랐는데 네. 지금 저 영상 혹시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앞에 이렇게 성합 트럭이 이렇게 쓱 지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보여주세요. 그 성합 트럭 때문에 저 지나가는 게 운전자 입장에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맞아요. 성합 트럭 이렇게 하면 트럭이 그 다음에 지나가기 나오잖아요. 때문에. 그러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중앙 차선에 누가 넘어오리라고 생각 안 하고 1차선에는 분명히 그 정속으로 속도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 킥보드를 타신 저분들한테 한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헬멧 쓰지 않았죠. 그리고 성차 위반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상황만 되더라도 범칙금이 분명히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고 킥보드는 자동차예요. 차기 때문에 중앙선 빵 넘으면 제가 봤을 때 저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 어떤 그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면허 위반도 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킥보드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킥보드를 운전할 때 저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자동차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저런 모습은 분명히 사람의 생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 생명은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타시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가까운 거리 충분히 그게 편리할 수 있거든요. 다만 반드시 안전 그 의무 지키시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킥보드 타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이 하나 더 있어서 요거 하나만 더 보고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저 뒤에 거는 저도 좀, 저 뒷장면은 보면, 저희가 예. 너무 잔인해서 못 들었는데 청소년 2명 이제 킥보드를 같이 타고 지금 차에 부딪혔습니다. 이건 차에 부딪힌 장면인데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좀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걸 좀 쓰자고 얘기를 해서 가져와 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차이고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고. 있어야지만 예.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같은 중앙선을 넘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청소년들일 수도 있고 청소년이 이제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학교에서도 반드시 만약에 제가 옛날에 저희 딸을 키울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 갈 때 정말 그 안전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했고 학교에서도 그 자전거 안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듯이 킥보드를 타고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분명히 학교에서는 분명히 교육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10만 원, 그리고 13세 미만이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부모님이 10만 원에 대한 범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헬멧 착용 위반이 범칙금 2만 원, 그리고 아까 2명이 탔잖아요. 2명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범칙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동차는 쇳덩이에요. 쇳덩이. 그렇죠. 그 쇳덩이에 그냥 아무 보호 장구 없는 사람이 그냥 땅 부딪히는 거와 똑같은 마지막에 우리 강행크가 보여주는 저 영상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킥보드 타는 우리 청소년들과 그다음에 청년들 그리고 시민들께서는 정말 나의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절대적으로 안전 지키시면서 킥보드 타셔야 한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사실 이제 킥보드 이런 개인형 이동 수단이 나오면서 법이 좀 개정되고 적용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약간 헛갈리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보시면 킥보드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면허의 음주운전이면 10만 원, 안전모를 미착용했을 시 2만 원, 승차점검 위반 시
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가 지금 자전거와 동일한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차이죠. 그냥 차, 우리가 흔히 말해 그냥 차라고 동일하게 보면 되는데 사실 제가 저 법령을 보면서 한 가지 내심 못마땅했던 거는 엄주했을 때 10만 원인 거예요. 차라면 그 수치를 정해가지고 분명히 그 상황에서 저는 징역형도 부과해야 되고 벌금도 부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어떤 양형 참작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경고적 기능 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킥보드 탔을 때는 10만 원이면 다야. 라고 좀 법의식이 약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분명히 막아야 하는 거고, 저 경찰분에게 또 꼭 말씀드릴게요. 저희 앞에도 킥보드 굉장히 많이 다니고 저희 집 앞에 사거리에 각 사거리마다 킥보드거든요. 그럼 경찰들이 와서 좀 적극 단속하셔야 돼요. 그 적극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타도 괜찮다, 이거는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지금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 뭐가 저는 있을까요? 첫 번째 그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스스로 안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말해도 킥보드 타시는 분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그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위험하게 킥보드 타시면 안 되고, 친구가 2명 타면 이렇게 말 좀 하세요. 이거 위반이다. 너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뒤에 안 타셔야 되는데, 그거를 같이 함께 타는 게 즐거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저 고등학생들 굉장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가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위반이 있을 때, 야, 그러면 안 돼. 우리 2 사람 타는 거 아니야. 너 헬멧 써야 돼. 그리고 좀 이 상황에서 이런 킥보드 이렇게 타면 잘못됐는 거야. 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학교에서도 반드시 이런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고, 경찰은 좀 딱 부러지게 좀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그러니까 사고 1000건당 13건의 사망 사건이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관련해서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치연구원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